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빛나 씨는 아빠가 걱정을 할까 싶어 하루가 멀다 하게 연락을 하는 다정하고 친구 같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빛나 씨와 가족에게 비극이 닥친 것은 유난히 춥던 지난해 12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아침 한 8시쯤 전화. 처음에 나는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랬어요. 전화 오게 사고 났다고 서울 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 직접 마주한 것은 믿을 수도 믿겨지지도 않는 잔인한 현실. 그것은 친구이자 딸이었던 23살 빛나 씨의 죽음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빛나 씨의 집에 출동한 것은 지난 12월 20일. 현장에서는 그녀의 휴대전화와 지갑, 은행 보안카드가 사라진 상태였고 잠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발견된 빛나 씨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두건감정서에서 드러난 사인은 목을 졸라 살해한 X입니다. 다툼 끝에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방어혼이라든지 이런 흔적의 재하푼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없다는 거 봐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빛나 씨는 반항 한 번 못한 채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던 겁니다. 그제야 딸에게 닥친 참혹한 일을 알게 된 아버지. 하지만 그날 오후가 더욱 끔찍했던 것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1일 날이 한 2시 안 돼서 서울에 도착했어요. 이미 딸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에게 딸의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빛나 씨에게 아침에 보냈던 문자에 누군가가 답을 해온 겁니다.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된 범인. 그는 30살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빛나 씨 지인들은 가해자의 정체가 너무도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어렸을 때 전에 만났던 하는 친구 때문에 일을 되게 아꼈었거든요. 빛나 씨와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6개월 전 병으로 숨지고 만 아름 씨. 최 씨는 아름 씨의 연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왜 빛나 씨의 집을 찾아왔고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던 걸까? 피고인 같은 경우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려고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변호사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그가 빛나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은 12월 19일 오전 10시경. 하지만 5시간 30분이 흘렀을 무렵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진 빛나 씨가 숨진 아름 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빛나 씨와 아름 씨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은 최 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이럴 그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늘 같이 학교 오고 같이 가고 방향이 다른데 집 방향이 다른데도 고등학교 내내 단짝이었다는 두 사람은 성인이 돼 함께 서울을 올라온 뒤에도 늘 돈독했다는 겁니다. 과연 최 씨의 주장대로 아름 씨에 대한 험담 때문에 빛나 씨를 살해한 걸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무렵 경기도 의정부 일대에서는 최 씨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 하나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하나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내가 그래 형사님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 혹시 연쇄살인일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왜 이렇게 그 애가 하나 없어졌대요. 그때부터 이제 수첩 꺼내대요. 그래 형사님이 그 이름이나 번호를 좀 알려달래요. 확인만 해보는 거지 이랬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하나가 찾다 진짜 실종이 됐었고. 최 씨와 함께 일을 했었던 한 여성이 지난해 여름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은 지난 3월 13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안매장된 채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를 둔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20살 신미소 씨. 그녀는 지난해 실종됐던 최 씨의 동료였습니다. 이미 빛나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최 씨는 지난주 미소 씨 역시 자신이 살해했음을 자백을 합니다. 그는 왜 미소 씨를 죽였던 걸까? 며칠 돌아가신 분하고 네네. 그 용의자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갔는데도 네.
좀 이제 좀 위로의 말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관계가 좀 안 좋았었어요. 모든 게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자를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전날인 18일까지도 하루에 한 통, 이틀에 한 통 정도는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의 카카오톡으로 계속 안부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죽은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죽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여자를 숨지게 한 끔찍한 범행이 정말 너무도 사랑했던 여자를 잃은 한 남자의 상실감에서 시작됐던 걸까? 아름 씨의 죽음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처음에 뭐 얘기한 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걸 씻고 있는데 갑자기 기어서 오더래요. 욕실로 살려달라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살려달라고. 두통을 호소하다 바로 병원을 찾았다는 아름 씨는 3일 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겨우 24살이었던 아름 씨의 사인은 뇌출혈. 가족력도 없고 뭐 아팠던 적도 없었다. 그래보고 봤을 때도 멤버분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사망 원인이 과연 뇌출혈이 멤버분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사망을 했는지, 지속적인 뭐 그런 구타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아마도 아름 씨를 진단했던 담당 의사라면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상황을 설명했었다는 아름 씨.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지만 외부 충격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량이 이제 많아서 이 뇌관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눌려서 이제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젊은 여성의 사인으로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나 아름 씨가 숨진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맞다는 겁니다. 아름 씨의 죽음에 최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 하지만 아름 씨의 지인들은 여전히 최 씨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해요. 하고 있어요. 최 씨가 숨진 아름 씨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을 SNS에 올린 겁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최 씨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아름 씨의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보여서 그냥 닮았다. 자다가 만질 뻔했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연인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게 된 연인의 친구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최 씨. 놀랍게도 그 친구는 6개월 뒤 최 씨가 목 졸라 살해하게 되는 빛나씨였습니다. 별로 안 만나려고 하는데 자꾸 찾아왔다 이러더라고. 지 입장에서는 뭐 친구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한번 만나고 이래 했는데 뭐 좀 아예 끊어라. 지도 그래 한다 하더라고. 여전히 빛나씨가 아름 씨 요구를 살해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 씨. 지금 현재는요, 모든 게 이 범인의 진술에 모든 걸 의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들은 다 전부 사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풀리지 않는 퍼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우린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최 씨를 둘러싼 사건들의 퍼즐 조각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는 한 제보자가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 형 뭐 살인으로 죽었다는데 처음 봤거든 살인자를. 저도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죽였냐 뭐했냐 하니까 좀 빡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을 졸랐다. 옆에서 죽은 시체 옆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 진짜요? 네. 냄새가 뭐 얼마나 나네 뭐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허세 섞인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최 씨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그 뒤 더 섬뜩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먼저. 무서운 얘기? 네. 저는 뭐 귀신 봤던 얘기 막 귀신 얘기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안 무섭다 막 그러더라고요. 형 해보라고 자신 있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분위기 잡더니 형이 뭐 사람 뭐 한 명만 죽여서 들어왔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명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 씨는
나직히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몇 명 중에 어떻게 죽였고 한 건지는 형밖에 모른다고. 안 무섭냐? 힘들 때마다 엄마가 웃을 수 있었던 건 애교 많은 딸 덕분이었습니다. 그랬던 미소 씨가 사라진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갈색 반팔 뒤에 청바지 차림이었던 미소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것은 지난 7월 13일. 그녀의 소식이 전해진 건 8개월 뒤였습니다. 8개월 전에 한 2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은 누군가에게 머리를 맞아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낯선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린 사건 당일 인터넷에 미소 씨를 봤다는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연락이 와서 그 자기 집 앞으로 좀 차를 좀 가져다 달라고. 당시 임시 면허증을 갖고 혼자 찾아왔다는 미소 씨는 이틀 동안 의정부에 다녀오겠다며 차를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반납일자가 돼도 연락이 없었다는 미소 씨. 처음 배차해드릴 때 비상 연락처를 받았는데 남자친구라고 해서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남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여자친구가 씻고 있다. 차는 하루 더 연장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연장을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날의 손님을 그가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미소 씨의 남자친구가 덕분에 차를 잘 썼다며 스팀 세차를 해왔다는 겁니다. 고마운 손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남자의 정체는 바로 최 씨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유력 용의자로 삼았던 이유 역시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안 해요. 그냥 진술 거부하고 있어요. 미소 씨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무렵 이미 빛나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최 씨.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했지만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렌터카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이미 주변의 CCTV 영상은 지워졌던 상황.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렌터카 GPS 기록이었습니다. 7월 13일 19시 30분에 차를 대여를 해드렸고 7월 14일 날 새벽 5시에 포천에서 시동이 꺼졌거든요. 범인은 78번 지방 도로를 벗어나 갑자기 지도에 없는 산길을 향해 갑니다. GPS 기록에는 이곳을 가기 전 다른 곳을 들르거나 길을 헤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는 이곳에서 다시 2시간을 머물렀고 바로 이 길 아래에서 미소 씨는 8개월 뒤 암매장된 채 발견이 됐던 겁니다. 모르면 여기 몰라요. 여기 왔다 갔다 한 놈이 거기 들어가는 길도 알고 그러니까 온 거죠. 아마도 범인은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했고 이 길이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미소 씨의 죽음은 사전에 계획된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나무의 뿌리들이 전부 이렇게 밑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파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깊게 파려고 한다면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삽을 발견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최 씨는 마침내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기 전에 뭐 라이터가 내가 갖고 올게 그러면서 뭐 망치를 가져갔다 그러네요. 경찰에 따르면 트렁크에 넣어뒀던 둔기를 휘둘러 미소 씨를 살해한 최 씨는 미리 준비했던 삽을 이용해 매장을 한 뒤 스팀 세차를 해 혹시 모를 흔적마저 꼼꼼히 지웠다고 합니다. 그 뒤 미소 씨 지인과 친구들에게 종종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는 최 씨. 그런데 그는 현장 검증이 끝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견인에게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차에 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그 차를 나만 운전했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심정 배경이에요. 공범이 있다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다 회피하고 그 차가 나만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변 것만 부각시켜 놓았고 그래서 저는 그 한 장 그걸 보고 아 이놈 단독범이 이건 범이 맞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왜 자백과 번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근데 친해지고 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막 남들이 흥분한 걸 보면은 희열을 느끼세요. 최 씨의 특성을 종합해서 보면 만성적인 범죄자의 특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작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죄책감 같은 것은 느끼지 않고 최 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자신의 차인 양 SNS에 올리곤 했다는 남자. 남들을 속이고 그 반응에 희열을 느꼈다는 남자. 이젠 돈으로 사겠어.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 걸까? 그분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걔도 실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를 이렇게 없이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 실장이죠. 호스트바, 속칭 선수 출신으로 의정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최 씨. 이제 사귀어가지고 일을 시키면은 네 돈 내 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빼먹었죠.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한 아름 씨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던 아름 씨. 제가 실장이고 얘가 밑에서 일하는 아가씨잖아요. 돈이 이제 나오면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도박하려고 다 쓰는 거예요. 번 돈. 생활비를 벌어왔던 아름 씨가 병으로 갑자기 숨졌던 지난해 6월.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최 씨가 다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온 건 한 달 뒤였다고 합니다. 7월 16일 날인데 X가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술 먹으러 가자고. X가 쇼핑백을 들고 타더라고요. 그때. 언뜻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되어 보이는 돈다발을 들고 차에 올랐다는 최 씨. 아, 이게 뭐야?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사업, 그 외제차 렌트카 사업 받은 거 알지? 그거 받았어. 형, 이거 들고 내일 벤츠 사러 갈 거야. 바로 그 벤츠 매장으로.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최 씨가 돈다발을 들고 나타났다는 그날은 미소 씨가 숨진 뒤 렌트카를 세차해서 반납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인들은 빛나 씨의 죽음에도 최 씨와의 돈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뭐 돈 받을 게 있어서 168만 원 돈 받을 게 있어서 최가 그 집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무렵 빛나 씨의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술집에서 160만 원 상당의 외상을 하고 갔다는 최 씨. 하지만 최 씨가 차일피일 외상값 지불을 미루자 빛나 씨가 먼저 외상값을 결제했고 나중에 돈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빛나 씨가 숨졌던 12월 19일은 최 씨가 돈을 갚겠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뭐 상당히 사이코패식한 부분이 많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결핍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아마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 정도로 취급을 했겠죠. 전문가는 최 씨의 범행 대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주위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뭐 죽거나 또는 실종된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에 대해서 뭐 실종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범인의 의도대로 일정 부분은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다 금전적인 문제예요. 24살 고 조아름 씨, 20살 고 신미소 씨, 23살 고 김빛나 씨. 이들은 모두 어렸고 독립을 한 뒤 혼자 살고 있었으며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겨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은 바로 최 씨입니다. 올해 초까지 최 씨와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봤던 최 씨의 근황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평생을 막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뻥판사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웬만한 뭐 제2곡 보면은 다 맞추더라고요. 또는 몇 년 살 것 같다 이런 거를. 뭐 이제 정발적이고 있으면은 7년 받을 거라고 이렇게 7년이라고 불렀거든요. 전문가는 그가 우발적 살인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형량 때문일 거라고 지적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는 아예 그 형량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되거든요. 같은 살인죄라고 치더라도 당연히
당사자는 가해자는 우발적 사진이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양형 때문에라도.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 살인죄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빛나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7년형 선고를 바라고 있는 최 씨. 이제 그에게는 미소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의 무게까지 더해질 예정입니다. 하나 둘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도 그는 끝끝내 살인의 이유를 계속 사랑이라고 포장을 할까? 빛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는 아직 딸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난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해봐야 얼마나 숨이 가쁘고 한지 느껴봐야 알지 뭐. 가방에 있다고 그걸 알겠어요. 똑같이 나도 해주고 싶지만 법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지.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꼭 지가 저지를 만큼의 벌은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